그때 마님께서 제게 밥 한 그릇만 주셨더라면 저는 오늘 밤 이렇게 저주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씨 마님의 저고리 소매가 찢어지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늙은 팔뚝의 살칸 아래에서 붉은 다리들이 하나둘 꿈틀거리며 돋아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피 묻은 손톱으로 제 살을 긁어대며 울부짖었다. 나는 벌레가 아니다. 나는 이 집 안방마님이다. 그러나 장독대 밑 검은 흙은 이미 오래전에 묻힌 이름 하나를 토해내고 있었다. 굶주려 죽은 어린 하녀 달래. 그리고 그 아이의 입을 막기 위해 흙으로 덮어버린 탐욕스러운 시어머니의 죄가 마침내 밤의 장독대 아래에서 깨어난 것이었다. 박 씨는 불붙은 집단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장독대 밑을 향해 허리를 숙였다. 축축한 흙 틈에서 검은 진해 한 마리가 반쯤 탄 몸을 뒤틀며 기어나오고 있었다. 그놈의 다리는 셀 수 없이 많았고 마디마다 젖은 먹처럼 번들거렸다. 박 씨의 눈동자는 굶주린 개처럼 번뜩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떨렸다. 내 놈이 우리 집 복을 갉아먹었구나. 오늘 밤 아주 죄가 되어 사라져라. 그녀가 집불을 들이미는 순간 장독 속 된장 냄새가 갑자기 썩은 피 냄새처럼 뒤집혔다. 불은 이상하리만치 빨리 번졌다. 마른 짚에 붙은 작은 불꽃이 아니라 오래 묵은 원한이 숨을 들이켜듯 시뻘겋게 살아났다. 검은 진해는 불 속에서 몸을 말았다 펴며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다. 벌레 울음이라기에는 너무 낮고 사람 울음이라기에는 너무 마른 소리였다. 박 씨는 그 소리를 듣고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낡은 부직갱이로 진해의 몸을 짓눌렀다. 감히 내 집 장독 밑에 숨어 내 재물을 말려 죽이려 하였느냐. 내까진 미물이 내 손을 당할 성시프냐. 그때 사랑채 끝에서 연화가 맨발로 뛰어나왔다. 잠결에 놀라 허둥지둥 나온 탓에 머리칼은 풀어져 어깨 위로 흘러내렸고 저고리 고름은 제대로 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 닿자마자 숨을 삼켰다. 불길 아래에서 꿈틀거리는 검은 몸이 보였고 그 위로 기묘한 흰 연기가 사람의 손가락처럼 꼬여 올라가고 있었다. 어머님, 그것을 태우지 마셔요. 장독대 밑것은 함부로 건드리는 게 아니라 하였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애원은 분명했다. 박 씨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삭힌 간장 항아리 뚜껑을 열 때처럼 시고 텁텁하였다. 네가 무엇을 안다고 입을 놀리느냐. 이 집 쌀독이 비고 장맛이 상한 것이 모두 이런 흉물 때문이 아니면 무엇 때문이겠느냐. 연화는 불 가까이 다가서려다 매캐한 연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검은 진해의 머리가 아주 잠깐 그녀 쪽으로 들렸다. 이상하게도 그 작은 머리 위에 사람 눈 같은 두 점이 어둡게 떠 있었고 연화는 그 눈빛 속에서 말 못할 원망을 보았다. 이 집에 시집 온 뒤 연화는 단 하루도 마음 놓고 숨쉰 적이 없었다. 남편 성주는 장돌뱅이 일을 핑계로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고 집안의 모든 열쇠는 박 씨 허리춤에 매달려 있었다. 쌀독 열쇠, 뒤주 열쇠, 광 열쇠, 심지어 오래된 장독의 뚜껑을 묶어둔 새끼줄까지도 박 씨 손을 거치지 않으면 풀리지 않았다. 박 씨는 늘 말하였다. 며느리란 집안의 복을 받드는 그릇이지. 제 배를 채우는 입이 아니다. 그 말끝마다 연화의 밥그릇에는 식은 보리밥만 남았다. 연화는 본디 강가마을에서 자란 가난한 처녀였다. 아버지는 물난리에 떠내려간 뒤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남의 바느질을 하며 딸 하나를 키웠다. 성준이 혼담을 넣어왔을 때 사람들은 가난한 집딸에게 하늘이 문을 열어준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연화가 이 집 대문을 넘던 첫날 박 씨는 신부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발끝부터 훑어보았다. 손가락이 가늘어 큰일이구나. 일꾼 손이 아니니 밥값을 하려면 혀라도 짧아야 할 것이다. 그날부터 연화는 웃음보다 침묵을 먼저 배웠다. 집안에는 묘한 구석이 많았다. 장독대는 다른 집보다 훨씬 높고 넓었으며 한가운데 가장 큰 항아리에는 박 씨가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였다. 비가 오는 밤이면 그 항아리 밑에서 사락사락 흙 긁는 소리가 났다. 연화가 어머님, 쥐가 드나드는 듯합니다. 하고 말하면 박 씨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 쥐가 아니라 네 마음속 궁핍이 들썩이는 소리겠지.
남의 집 살림에 오래 눈독 들이면 귀까지 천해진다. 그러나 연화는 그 소리가 쥐도 바람도 아님을 알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장맛이 변하기 시작하였다. 된장은 쓰고 간장은 탁했으며 새벽마다 항아리 뚜껑 위에 가느다란 검은 재가 내려앉았다. 박 씨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험악해졌다. 그녀는 장독대 주변에 풀을 뽑고 며느리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물을 길어오라 하며 마당 흙까지 새로 다졌다. 그럼에도 밤만 되면 검은 그림자가 장독 사이를 스쳤다. 마치 누군가 허리를 낮추고 항아리와 항아리 사이를 천천히 기어다니는 듯하였다. 연화는 등골이 서늘해질 때마다 방 안에서 두 손을 모았다. 그날 해가 지기 전 박 씨는 헛간에서 오래된 짚을 꺼내놓고 있었다. 연화가 까닭을 묻자 박 씨는 사납게 눈을 흘겼다. 집안에 흉한 것이 들면 불로 씻어야 한다. 네가 시집온 뒤로 모든 것이 비틀리니 무언가 뿌리를 태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 말에는 며느리를 향한 노골적인 가시가 숨어 있었다. 연화는 대꾸하지 못하고 물동이만 끌어안았다. 우물가로 가는 길에 그녀는 장독대 밑 흙이 미세하게 솟아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땅 아래에서 누군가 숨을 쉬는 것처럼. 밤이 깊자 박 씨는 등잔 하나를 들고 장독대로 나왔다. 바람 한 점 없는데도 등잔불은 길게 흔들렸다. 연화는 부엌에서 남은 솥바닥을 긁다가 그 빛을 보았다. 어쩐지 그 빛이 사람을 부르는 듯하여 그녀는 몰래 뒤따라갔다. 박 씨는 가장 큰 항아리 앞에 서서 낮게 중얼거렸다. 이 집 재물이 내 손에서 새나가게 둘 수는 없다. 남편이 죽으며 남긴 것.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랴.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욕심이 더 짙었고 두려움보다 집착이 더 깊었다. 박 씨가 항아리 아래 흙을 부지깽이로 찌르자 검은 지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보통 벌레와 달랐다. 손가락만 한 것이 아니라 팔뚝만큼 굵었고 등은 기름 먹인 비단처럼 번들거렸다. 수많은 다리가 흙을 긁을 때마다 작은 방울 소리 같은 것이 났다. 연화는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지네의 머리 아래에는 낡은 시로라기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누군가 오래전에 묶었던 머리끈처럼 보였다. 박 씨는 그 머리끈을 보자 순간 얼굴이 굳었다가 곧 이를 악물었다. 아직도 여기에 있었느냐. 박 씨가 낮게 내뱉었다. 그 말은 처음 보는 벌레에게 할 말이 아니었다. 연화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심장이 내려앉았다. 어머님, 그것을 아시는 것입니까? 그녀가 조심스레 묻자 박 씨는 뒤돌아보며 눈을 부릅떴다. 내년이 언제부터 내 뒤를 밟았느냐. 며느리가 시어미 그림자까지 훔쳐보는 법을 친정에서 배웠더냐. 연화는 물러섰으나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지네는 불을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박 씨를 향해 천천히 몸을 세우고 있었다. 박 씨는 집단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확 일어나며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붉게 핥았다. 그 순간 박 씨의 그림자가 장독대 흙벽에 길게 늘어졌는데 그 그림자에는 이상한 다리가 여러 개 돋아난 것처럼 보였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님, 제발 그만두십시오. 저것이 흉물이라면 관아에 알리고 신령한 것이라면 달래야 합니다. 사람 손으로 태우면 되돌아올까 두렵습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쳤다. 되돌아올 것이 있다면 오라 하거라. 나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두렵지 않다. 불붙은 짚이 지네의 등 위로 떨어졌다. 검은 껍질이 타며 매운 냄새가 마당을 덮었다. 그런데 그 냄새 속에는 오래 굶은 방 안의 먼지, 젖은 치맛자락, 썩은 보리죽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연화는 알 수 없는 슬픔에 목이 막혔다. 지네가 몸을 뒤틀 때마다 땅속에서 작고 마른 울음이 따라 올라왔다. 살려주시오. 그렇게 들린 것은 바람이었을까? 벌레의 마지막 소리였을까? 박 씨는 귀를 막고 더 세게 짓눌렀다. 죽은 것은 말이 없는 법이다. 말하려거든 아주 재가 되어 말하라. 마침내 지네는 새까만 덩어리가 되어 움직임을 멈추었다. 박 씨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숨끝이 이상하게 갈라졌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고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연화가 다가가려 하자 박 씨는 손을 내저었다. 오지 마라. 네, 불길한 눈이 닿으면 멀쩡한 일도 흉해진다. 하지만 박 씨의 손목 아래 살갗에는
쌀알만한 붉은 점이 하나 돋아나 있었다. 처음에는 불똥이 튄 자국처럼 보였으나 곧 그 점 옆으로 더 작은 선들이 가느다랗게 뻗었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 말을 잃었다. 붉은 점에서 뻗은 선들은 실핏줄이 아니라 아주 작은 다리처럼 꿈틀거렸다. 박 씨는 아직 느끼지 못한 듯 잿더미를 발로 문질렀다. 내일 아침 네가 이 흙을 모두 파내어 버려라. 장독도 다시 닫고. 누구에게도 오늘 일을 말하지 마라. 혀를 잘못 놀리면 네 친정어미에게 가는 쌀 한 되도 끊길 줄 알아라. 연화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검은 연기가 거치지 않았다. 그 재 속에 무언가 끝나지 않은 것이 숨어 있었다. 새벽이 오기 전까지 집은 잠들지 못했다. 장독대 쪽에서 톡, 톡. 항아리 살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닭은 울지 않았고 개는 마루 밑에 납작 엎드려 낑낑거렸다. 박씨 방에서는 이따금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연화는 문 앞에 서서 여러 번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었으나 돌아오는 것은 거친 숨뿐이었다. 한참 뒤 박씨가 이를 악문 목소리로 말했다. 썩 물러가라. 네가 기다리는 꼴은 보지 않겠다. 그 말에 연화는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동틀 무렵 연화는 장독대에 나가 재를 치웠다. 검은 재는 이상하게도 젖어 있었다. 손끝에 닿자 차가운 기운이 뼛속으로 파고들었고 재 아래 흙에서는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것이 엉켜 나왔다. 연화는 그것을 보고 숨을 멈추었다. 머리카락은 한두 올이 아니라 작은 뭉치였고 그 사이에 녹슨 비녀 조각이 끼어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레 집어들자 비녀 끝에 말라붙은 흙이 떨어지며 희미한 꽃무늬가 드러났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박씨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졌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박씨는 밤새 늙어버린 사람처럼 문지방에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검푸르게 말라붙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그녀의 목덜미였다. 저고리 깃 사이로 붉은 선들이 여러 갈래 뻗어 있었고 그 선 끝마다 작은 살점이 돋아 오르는 듯하였다. 박 씨는 그것을 가리려 허겁지겁 옷깃을 여몄다. 내년이 장독 밑을 파헤쳐 집안 기운을 더럽혔구나. 어디서 배운 요사스러운 손버릇이냐. 연화는 비녀 조각을 품에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다. 어머님, 이것은 사람의 물건입니다. 어찌 장독 밑에 이런 것이 묻혀 있었습니까? 박 씨의 눈이 순간 미친 듯 흔들렸다. 하지만 곧 그녀는 달려와 연화의 손목을 후려쳤다. 비녀 조각이 흙바닥에 떨어져 둔한 소리를 냈다. 가난한 집 딸은 참으로 뻔뻔하구나. 이제는 헛것을 핑계삼아 시어미를 캐묻느냐. 연화는 손목의 통증보다 박 씨의 두려움이 더 무서웠다. 저토록 욕심 많고 거친 여인이 무엇을 보았기에 저리 숨기려 하는가. 그때 장독 하나가 안쪽에서 맞은 듯 쩍 갈라졌다. 갈라진 틈으로 검은 간장이 흘러나왔고 그 냄새는 흙 속 오래된 무덤 냄새와 닮아 있었다. 박 씨는 갈라진 항아리를 보더니 갑자기 연화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네가 불러들인 것이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온 뒤 죽은 것이 깨어나고 묻은 것이 입을 벌린다. 연화는 고통의 눈물을 머금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묻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왜 묻혔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박 씨의 귀에는 칼처럼 박혔다. 그녀는 연화를 밀쳐 넘어뜨리고 마당 한쪽 광문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너는 그 안에서 나오지 못한다. 내 입이 잠잠해질 때까지 물 한 모금도 아까운 줄 알아라. 연화가 광 안으로 끌려 들어갈 때 장독대 밑재가 바람도 없이 흩어졌다. 그 검은 재가 마당 위에 길게 이어지더니 마치 수많은 작은 발자국처럼 문지방을 향해 찍혔다. 박 씨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했으나 그녀의 발목에는 이미 붉은 다리 같은 살점이 두 갈래로 돋아 옷자락 아래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광문이 닫히는 순간 연화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을 들었다. 나를 잊지 마라, 다오. 그리고 장독대의 가장 큰 항아리 속에서 아무도 치지 않은 뚜껑이 천천히 들썩이기 시작했다. 광 안의 어둠은 물에 젖은 배처럼 무겁게 연화의 얼굴을 덮었다.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새벽빛은 신락같이 가늘었고 오래된 곡식 냄새와 쥐 오줌 냄새가 목 안쪽을 쓰리게 했다.
연화는 넘어질 때 부딪힌 무릎을 감싸 쥐고 한참 동안 숨을 골랐다. 밖에서는 박 씨가 거칠게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로는 이상할 만큼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연화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다. 제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리 가두십니까? 사람이 숨긴 죄가 벌레보다 더 무섭다는 말입니까? 그녀의 눈이 어둠에 익자 광 안의 물건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썩은 새끼줄, 깨진 뒤주 뚜껑, 오래된 보리자루, 그리고 구석에 기대어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다. 상자는 먼지에 덮여 있었으나 쇠고리는 이상하게도 새 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연화는 손끝으로 더듬어 그 상자 가까이 다가갔다. 밖에서 들리는 박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그녀는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곰팡이 핀 천조각 몇 개와 오래된 종이 뭉치가 들어있었다. 종이에서는 눅눅한 장냄새와 함께 희미한 먹냄새가 피어났다. 그 종이들은 죽은 시아버지가 남긴 장부와 일기였다. 글씨는 곳곳이 번져 있었으나 연화는 겨우 읽어 내려갔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었고 집안의 어린 하녀 하나가 장독대 일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달래였다. 일기에는 달래가 장맛을 잘 보아 동네 사람에게 칭찬을 들었다는 말도 있었고 박 씨가 그 아이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는 짧은 문장도 있었다. 연화는 종이를 붙들고 숨을 멈추었다. 달래라 하였구나. 어젯밤 그 목소리가 혹 네 것이었느냐. 바깥에서는 날이 완전히 밝아도 집안이 평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박 씨는 며느리를 가둔 뒤에도 부엌으로 가지 않았고 대문도 열지 않았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자기 팔을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붉은 반점은 밤새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번져 있었다. 각각의 반점 끝에는 가느다란 살줄기가 솟아나 손가락처럼 꿈틀거렸다. 박 씨는 그것을 손톱으로 긁어 떼려 했으나 떼어지는 것은 살갗뿐이었고 피 대신 검붉은 진물이 배어 나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다. 아니다. 벌레독이다. 며느리의 액이 내 몸에 오문 것뿐이다. 점심 무렵 박 씨는 비로소 광문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자의 누런 그늘이 앉아 있었다. 연화는 급히 일어나 종이 뭉치를 보리 자루 뒤에 감추었다. 박 씨는 물그릇 하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물은 반쯤 쏟아져 흙바닥에 스며들었다. 살고 싶으면 어젯밤 본 것을 잊어라. 비년이 머리카락이니 헛소리를 한 번만 더 하면 네 친정집까지 뒤줄을 비워놓겠다. 연화는 마른 목을 적시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달래라는 아이를 아십니까? 박 씨의 눈썹이 한순간 들썩였다. 그녀는 말 대신 연화의 뺨을 후려쳤다. 좁은 광 안에 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죽은 계집 이름을 어디서 주워들었느냐. 하녀 하나가 도망친 일을 두고 집안 며느리가 캐물을 일이더냐. 연화는 입가에 피를 삼켰다. 박 씨가 달래를 모른 척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도망친 사람의 비녀가 어찌 장독대 밑에 묻혀 있습니까? 도망친 사람의 머리카락이 어찌 흙 속에서 썩고 있습니까? 박 씨의 손등 위 붉은 다리들이 그 말에 맞추어 부르르 떨었다. 박 씨는 광문을 다시 닫으며 고함쳤다. 네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구나. 내 반드시 무당을 불러 내 몸에 붙은 것을 떼어내리라. 그날 저녁 박 씨는 동구 밖에 사는 늙은 무당 만신을 불렀다. 만신은 굽은 허리에 붉은 치마를 끌고 들어왔고 손에는 방울과 칼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대문을 넘자마자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장독대 쪽을 바라보던 얼굴이 굳어졌고 코끝을 찡그렸다. 이 집은 장이 쉰 것이 아니라 입을 막힌 혼이 쉰 것이오. 불로 태운 것은 벌레가 아니었구려. 박 씨는 만신의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굿값을 두둑이 줄여 불렀더니 늙은 입으로 흉한 말부터 내뱉는구나. 내 며느리에게 악귀가 붙어 집안이 이 모양이 되었으니 그년을 잡아 흔들면 될 일이다. 만신은 박 씨의 소매 아래를 힐끗 보았다. 옷감이 불룩불룩 움직이고 있었다. 방울을 한번 흔든 만신은 낮게 말했다. 며느리 몸을 볼 필요가 없소. 흉은 안방 마님 살켈 아래에 있소. 나물 굶겨 묻은 집에는 밥냄새보다 원한 냄새가 먼저 피어나는 법이오. 박 씨는 곧장 만신에게 돈주머니를 내밀었다.
네가 본 것을 못 본 셈치고 구판에서는 며느리 이름만 불러라. 동네 사람들이 듣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그년이 흉한 것을 불러들였다고. 그년이 장독대 밑 혼을 깨웠다고 말이다. 만씨는 돈주머니를 보았다가 장독대를 다시 보았다. 가난한 무당의 눈에는 은전의 빛이 잠깐 흔들렸으나 곧 늙은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돈으로 귀신의 귀를 막을 수 있다면 부잣집마다 무덤이 꽃밭이 되었겠소. 나는 구술할 수 있으나 거짓 이름은 부르지 못하오. 그 말에 박씨는 이를 갈았다. 그러나 이미 불린 무당이 빈손으로 돌아가면 마을에 소문이 날 것이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굿상을 차리게 했다. 떡, 북어, 막걸리, 흰쌀이 장독대 앞에 놓였다. 박씨는 일부러 광문을 열어 연화를 끌어냈다. 연화는 하루 굶은 몸으로 비틀거렸으나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담장 밖에 모였다. 박씨는 그들 앞에서 울먹이는 척 목소리를 높였다. 이 어린 며느리를 들인 뒤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제발 이 액을 보아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연화에게 꽂혔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안쓰럽게 보았으며 또 누군가는 재미난 구경거리를 만난 듯 눈을 반짝였다. 연화는 말하고 싶었다. 장독대 밑에 비녀와 머리카락, 달래라는 이름, 시아버지의 일기, 박씨의 붉은 살갗을 모두 털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증거는 광 안에 숨겨져 있었고 박씨의 눈은 칼끝처럼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그때 만신이 방울을 흔들며 구판 한가운데 섰다. 방울 소리는 맑지 않고 젖은 흙을 두드리는 듯 둔했다. 만신은 눈을 감고 노래하듯 외웠다.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고 숨 끊긴 입이여. 장독 그림자 아래 묻혀 이름 잃은 몸이여. 내 원한이 어디에 붙었느냐? 산 사람의 혀끝이냐? 욕심 많은 손끝이냐? 그 소리가 높아지자 장독대 항아리들이 차례로 떨기 시작했다. 뚜껑이 덜그럭거리고 금간 틈에서 검은 작물이 눈물처럼 흘렀다. 박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나 억지로 외쳤다. 보시오. 저 며느리 옆에서 장독이 운다. 전연에게 붙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신의 방울은 연화 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방울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끌리듯 박씨 앞에서 멈추었다. 만신은 눈을 번쩍 뜨고 박씨의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흙 위에 붉은 점들이 떨어져 있었다. 피도 아니고 흙도 아닌 그것은 작은 진의 다리처럼 한참 꿈틀거리다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박씨는 급히 치맛자락으로 발목을 덮었다. 늙은 무당이 술 기운에 헛것을 보는구나. 굿을 제대로 하라 했지. 시어미를 욕보이라 했느냐. 만씨는 국칼을 들어 장독대 밑 흙을 가리켰다. 이곳은 파야 하오. 묻힌 것이 말하지 못하니 흙이라도 입을 열게 해야 하오. 박씨는 곧장 만신의 손목을 잡았다.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만신의 팔에 푸른 자국이 남았다. 누가 감히 우리 집 장독대를 파느냐. 조상 대대로 장을 담근 자리다. 너희 같은 천한 입들이 들쑤실 곳이 아니다. 연화는 그 순간 박씨의 소매 속에서 붉은 다리 하나가 길게 빠져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살로 된 것이면서도 벌레의 다리처럼 마디가 있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놀라 뒤로 물러섰다. 마님 팔에 무엇이 붙은 게 아니오. 박씨는 소매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다. 불똥에 되었을 뿐이다. 며느리의 저주가 내 살을 상하게 했으니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은 다시 연화를 바라보았다. 가난한 친정, 말없는 성정, 시어머니에게 미움받는 며느리라는 사실만으로도 누명을 씌우기에는 충분한 세상이었다. 연화는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만신이 그녀에게 눈짓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은 참고 살아서 증거를 꺼내라. 그 밤이 지나며 박씨의 악행은 더 거칠어졌다. 그녀는 연화를 다시 광에 가두지 않고 부엌과 장독대 사이를 쉬지 않고 오가게 했다. 물을 길어라. 장독을 닦아라. 마당을 쓸어라. 불을 떼라. 그러면서도 밥은 주지 않았다. 연화가 조금이라도 비틀거리면 박씨는 기다렸다는 듯 호통쳤다. 저 눈빛을 보아라. 집안 어른이 앓는데도
며느리 얼굴에는 눈물 한 방울이 없다. 연화는 손등이 갈라지고 발바닥이 터져도 입을 다물었다. 침묵은 굴복이 아니라 아직 꺼내지 못한 진실을 지키는 그릇이었다. 며칠 뒤 성준이 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마당의 금간 항아리들과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며느리의 야윈 뺨을 보고도 처음에는 무엇부터 물어야 할지 몰랐다. 박 씨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내 아내가 집안에 흉을 끌고 왔다. 장독 밑에 악한 것을 섬기더니 내 몸까지 병들게 하였구나. 성주는 놀라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저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집 장독대 밑에 묻힌 이름 하나를 보았습니다. 달래라 하였습니다. 성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어릴 적 희미한 기억을 떠올렸다. 장독대에서 늘 노래를 부르던 어린 하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어머니가 다시는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하게 했던 아이. 성준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달래가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까? 박 씨는 그 질문을 듣자마자 아들의 뺨까지 때릴 듯 손을 들었다. 그러나 소매 아래에서 붉은 다리들이 한꺼번에 꿈틀거리는 바람에 그녀는 급히 팔을 감추었다. 어린 시절 헛기억을 붙들지 마라. 계집 하나 때문에 어미를 의심하느냐. 성주는 어머니에게 순종하며 살아온 사내였다. 집안의 돈도, 반문서도, 하인 부리는 일도 모두 박 씨가 쥐고 있었고 그는 밖을 떠도는 일로 어머니의 그늘을 피했을 뿐 맞서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연화의 부은 뺨과 갈라진 손등을 보자 그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머니, 연화가 이 지경이 되도록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들었으니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박 씨는 차갑게 웃었다. 남편이 아내 편을 들면 집안 기둥이 먼저 썩는 법이다. 네가 그 기둥을 꺾겠느냐. 그날 밤 성주는 몰래 광 안으로 들어가 연화가 숨겨둔 일기를 꺼냈다. 두 사람은 꺼져가는 등잔 아래에서 시아버지의 글을 함께 읽었다. 마지막 장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달래가 안방마님의 은전을 본 뒤 사라졌고 그날 밤 장독대 흙이 새로 다져졌으며 이후 아내가 매일 큰 항아리 밑에 소금을 뿌렸다는 기록이었다. 성주는 종이를 든 손을 떨었다. 내 아비는 알고도 말하지 못했구나. 연화는 눈을 내리깔았다. 말하지 못한 죄도 흙이 기억하나 봅니다. 그들이 일기를 덮는 순간 장독대 쪽에서 길고 날카로운 긁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아래 박 씨가 맨발로 기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처럼 걷지 않았다. 배를 조금 낮추고 팔과 무릎을 땅에 붙인 채 항아리 사이를 더듬었다. 저고리 등판은 불룩불룩 솟아 있었고 그 아래서 붉은 살다리들이 옷감을 찢으려 했다. 박 씨는 제정신이 아닌 듯 중얼거렸다. 내 은전은 내 것이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 죽은 계집도 산 며느리도 내 것을 빼앗지 못한다. 연화는 입을 막고 떨었으나 성주는 밖으로 뛰어나가려 했다. 그녀는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지금 나가시면 어머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장독대 밑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성주는 고통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새벽을 기다렸다. 그러나 박 씨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눈치챈 듯하였다. 동이 트기 전 그녀는 집안 하인 하나를 불러 장독대 주변에 새 흙을 덮게 하고 가장 큰 항아리 앞에 쇠줄을 감았다. 그리고 연화를 향해 말했다. 네가 흙을 파려 한다면 네, 친정엄이 숨줄부터 파헤쳐질 것이다. 그 협박은 연화의 심장 깊은 곳을 찔렀다. 가난한 친정어머니는 박 씨 집에서 보내는 쌀 한 대와 된장 한 종지에 겨우 겨울을 넘기고 있었다. 연화는 분노보다 두려움에 먼저 숨이 막혔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달래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것이다. 배고픈 밤마다 어머니를 그리워했을 것이다. 연화는 눈물을 삼키고 박 씨를 똑바로 보았다. 어머님, 사람의 숨줄로 사람의 입을 막으려 하시면 막힌 숨이 언젠가 더 큰 울음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더는 보지 못한 척하지 않겠습니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친 듯 웃었다.
웃는 동안 그녀의 목덜미에서 붉은 다리 2개가 솟아올라 머리카락 사이를 더듬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박씨 집 담장 가까이 오기를 꺼렸고 밤이면 그 집 위로 까마귀가 둥글게 맴돌았다. 장맛은 완전히 썩어 항아리마다 검은 거품이 일었다. 그러나 박씨는 여전히 돈괴 열쇠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잠든 얼굴에는 탐욕이 굳은 딱지처럼 붙어 있었고 살쾌 아래에서는 수많은 다리가 부화하듯 꿈틀거렸다. 그 밤 연화는 달래의 일기 조각을 품에 넣고 만신을 찾아갈 결심을 굳혔다. 새벽 안개가 마당을 덮자 연화는 성준에게 짧게 말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장독대 밑을 파십시오. 거기에는 벌레가 아니라 사람이 묻혀 있습니다. 성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한참 놓지 못했다. 내가 함께 가겠소.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은 서방님이 보이지 않으면 곧 의심하실 것입니다. 저는 며느리라 매 맞고 욕먹어도 아직 이 집의 그림자 속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낡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대문을 나섰다. 뒤편 장독대에서는 뚜껑들이 낮게 흔들리며 마치 묻힌 이름 하나가 길을 열어주는 듯한 소리를 냈다. 연화가 만신의 초막에 닿았을 때 새벽 안개는 산깃돈을 젖은 솜처럼 감싸고 있었다. 초막 처마에는 말린 쑥과 고추가 매달려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만신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문을 열어두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꺼지지 않은 작은 숯불과 흰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연화가 무릎을 꿇자 만신은 오래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네가 들고 온 것은 종이가 아니구나. 굶어 죽은 잎 하나에 마지막 숨을 품고 왔구나. 연화는 품속에서 일기 조각을 꺼내었다. 종이는 밤새 품에 닿아 따뜻했으나 글자 사이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흙냄새가 났다. 그녀는 달래라는 이름과 장독대 밑에 비녀, 검은 지네를 불태운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말하는 동안 목이 몇 번이나 막혔지만 만신은 재촉하지 않았다. 마님 몸에 붉은 다리가 돋았습니다. 어찌하면 그 혼을 달랠 수 있습니까? 연화가 묻자 만신은 숯불을 젓가락으로 건드렸다. 작은 불티가 튀어올랐다가 곧 검은 재로 가라앉았다. 만신은 사발에 맑은 물을 붓고 그 위에 쑥잎 하나를 띄웠다. 쑥잎은 처음에는 잔잔히 떠 있었으나 이내 보이지 않는 손에 밀리듯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만신의 눈이 가늘어졌다. 불로 태운 것은 껍질뿐이다. 원하는 불에 타지 않는다. 장독대 밑에 뼈가 있고 뼈 곁에 빼앗긴 것이 있다. 은전인지 비녀인지 아니면 이름인지 무엇이든 제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은 끝까지 막으실 것입니다. 만신은 고개를 들었다. 그렇기에 네가 살려면 지혜로 열어야 한다. 힘으로 열면 너도 묻힌다. 만신은 연화에게 3가지를 일러주었다. 첫째, 해가 가장 높이 뜬 때 장독대 그림자가 짧아지면 흙이 약해진다. 둘째, 죽은 이의 이름을 3번 부르되 원망으로 부르지 말고 밥을 권하듯 불러야 한다. 셋째, 박씨의 몸에서 돋은 붉은 다리는 달래의 원한만이 아니라 박씨 자신의 탐욕이 살로 자라난 것이니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연화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만신은 마지막으로 낡은 삼배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소금과 쌀, 그리고 쑥재다. 흙이 입을 열 때 손을 보호하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동구 밖에서 성준을 만났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길목에 서 있었다. 어찌 혼자 보내고도 마음이 놓이겠소. 어머니가 광을 뒤지고 계시오. 일기 조각을 찾으려는 듯하오. 연화는 숨을 삼켰다. 박씨가 이미 의심을 굳혔다는 뜻이었다. 성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머니께 맞서겠소. 연화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맞서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노로 달려들면 어머님은 장독대를 태울 것입니다. 먼저 달래의 흔적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합니다. 2 사람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박씨가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올랐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깊게 파였다. 그러나 허리춤의 열쇠꾸러미는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었다. 박씨는 연화를 보자마자 비웃었다. 새벽부터 어디를 싸돌아다녔느냐.
친정에 가서 시어미 흉이라도 팔았느냐. 연화는 머리를 숙였으나 목소리는 굽히지 않았다. 집안 장맛이 썩어가니 약숙을 구하러 갔습니다. 박 씨는 코웃음을 쳤다. 약숙으로 썩은 혀까지 씻을 수 있다면 내 입부터 삶아야겠구나. 그날 박 씨는 이 상하리 많지 연화를 부엌에서 놓아주지 않았다. 솥을 닦게 하고 콩을 고르게 하고 물독을 채우게 하며 한순간도 장독대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해가 머리 위로 오를 무렵 박 씨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붉은 다리들이 살콘 아래에서 한꺼번에 움직인 탓이었다. 문 안쪽에서 낮은 신음과 긁는 소리가 났다. 연화는 성준에게 눈짓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장독대 쪽으로 향했다. 하늘은 맑았으나 장독대 위에는 유독 검은 그늘이 옅게 고여 있었다. 연화는 만신에게 받은 소금을 손바닥에 뿌리고 가장 큰 항아리 앞에 섰다. 달래야, 밥 먹으러 오너라. 그녀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성준은 옆에서 삽을 쥔 손을 떨었다. 연화는 다시 불렀다. 달래야, 내 이름을 잊지 않으려 왔다. 장독대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항아리 뚜껑 하나가 살짝 흔들렸다. 그녀는 세 번째로 말했다. 달래야, 이제 차가운 흙에서 나와라. 그 순간 두 사람의 발밑 흙이 푹 꺼지듯 내려앉았고 묵은 장냄새 속에서 썩은 새끼줄 냄새가 치밀었다. 성준은 삽을 박으려 했으나 흙은 돌처럼 단단했다. 연화는 쑥재를 흙 위에 뿌렸다. 그러자 마치 오래 다친 입술이 갈라지듯 흙 표면에 가는 틈이 생겼다. 틈 사이에서 검은 재와 함께 작은 뼈 조각 하나가 드러났다. 성준은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하늘이여, 이것이 정령 사람의 것이란 말이오. 연화는 눈물을 참으며 삼배 주머니를 펼쳤다. 놀라 물러서면 다시 묻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달래는 또 혼자 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뼈 조각을 조심히 주머니 위에 올렸다. 그때 안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박 씨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뛰어나왔다. 그녀의 눈은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짐승처럼 번들거렸고 목덜미와 손목에는 붉은 다리들이 옷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내년들이 감히 어디를 파느냐. 그녀는 성준의 삽을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성준이 막아서자 박 씨는 아들의 가슴을 밀쳤다. 내 배 아파 낳은 놈이 죽은 계집편을 드느냐. 그 하녀 하나가 네 어미보다 귀하더냐. 성준은 흔들렸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어머니, 사람 하나의 죽음이 하녀라는 말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박 씨의 얼굴에 노기가 폭발했다. 그녀는 연화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으나 연화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박 씨의 손목을 붙들고 낮게 말했다. 어머님, 달래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은전입니까? 아니면 어머님의 죄입니까? 박 씨의 손목에서 돋은 붉은 다리들이 연화의 손등을 더듬었다. 차갑고 끈적한 감촉의 연화는 속이 뒤집혔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말씀하십시오. 살아있는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죽은 흙이 대신 말할 것입니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쳤다. 그때 가장 큰 항아리의 뚜껑이 스스로 들썩였다. 안에서 누군가 손바닥으로 치는 듯 둔탁한 소리가 3번 울렸다. 박 씨는 새파랗게 질려 항아리 앞에 무릎을 꿇고 뚜껑을 눌렀다. 조용히 해라. 이미 끝난 일이다. 네가 입을 열어도 아무도 듣지 못한다. 그 말은 달래에게 한 말이었다. 마당에 서 있던 성준과 연화는 동시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 성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어머니, 어찌 항아리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날도 그렇게 눌렀습니까? 달래가 안에서 울었습니까? 박 씨는 잠시 멈추었다. 그 한순간의 침묵이 고백보다 더 무거웠다. 그러나 그녀는 곧 날카롭게 웃었다. 굶주린 것들은 늘 훔친다. 그 아이가 내 은전을 훔쳐 달아나려 했다. 나는 벌을 주었을 뿐이다. 연화는 숨이 막혔다. 벌이라 하셨습니까? 어린 계집 아이를 장독대 아래 가두고 밥도 물도 주지 않은 것을 벌이라 하십니까? 박 씨는 눈을 부릅떴다. 내 집 것을 탐한 죄다. 가난한 것들은 한 번 손을 대면 끝이 없다. 작은 것을 훔친 손이 언젠가 집문서까지 삼킨다. 성주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삽을 다시 들었다. 그렇다면 더 파겠습니다. 어머니가 죄 없다면
흙 아래서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박 씨는 허리춤 열쇠 꾸러미를 움켜쥐고 뒤로 물러섰다. 그때 그녀의 등 뒤 저고리가 찢어졌다. 붉은 살달이 여러 개가 등에서 솟아나 장독대 흙을 긁었다. 그녀 자신도 놀라 비명을 질렀다. 다리들은 박 씨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며 가장 큰 항아리 아래를 향해 파고들었다. 마치 숨겨둔 것을 지키려는 마음과 드러내려는 벌이 한 몸 안에서 싸우는 듯하였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성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박 씨의 몸부림을 피해 흙을 파냈다. 삽끝이 나무 판자에 닿는 소리가 났다. 판자는 오래되어 썩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구덩이가 있었다. 구덩이 속에는 사람의 뼈 몇 조각과 낡은 치마 조각, 꽃무늬가 새겨진 온전한 옥비녀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비녀 곁에는 검게 변한 은전 몇 뼘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박 씨 집 문양이 찍힌 것이었다. 성주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달래는 훔친 것이 아니었구나. 어머니가 숨긴 것을 보았을 뿐이었구나.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친 듯 달려들었다. 그것을 내놓아라. 저 은전은 내 것이다. 내 손으로 모은 것이다. 그녀가 손을 뻗는 순간 구덩이 속 검은 흙이 부글거리듯 움직였다. 타다 남은 검은 진의 껍질이 흙 사이에서 솟아올랐고 그 둘레로 붉은 작은 다리들이 물결처럼 돋아났다. 박 씨의 손이 그 위에 닿자 살간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으나 손을 거두지 못했다. 욕심이 손가락을 붙들고 두려움이 팔을 뒤로 잡아당기는 꼴이었다. 연화는 옥비녀를 집어 삼배 위에 올리고 달래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달래야, 내 물건을 찾았다. 내 이름을 찾았다. 이제 네 억울함을 사람들 앞에 세우겠다. 그러자 장독대 위로 불어오던 바람이 잠시 돋섰다. 검은 재가 한 곳에 모여 작은 발자국 모양을 만들더니 구덩이 옆에서 마당 밖으로 이어졌다. 마치 달래가 이제 집 안에만 갇혀있지 않겠다고 말하는 듯했다. 성주는 눈물을 닦고 말했다. 관아에 알려야 하오. 마을 어른들을 불러야 하오. 어머니의 죄를 더 숨기면 나도 같은 죄인이 되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조용해졌다. 침묵은 폭풍보다 더 불길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찢어진 저고리 사이로 돋은 붉은 다리들을 옷자락 안에 억지로 감추었다. 관아라 하였느냐? 네가 어미를 관아에 넘기겠다는 말이냐? 성주는 고개를 떨구었지만 대답했다. 어머니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를 묻은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박 씨는 씹어뱉듯 말했다. 말은 번듯하구나. 그러나 관아 문 앞에 서면 내 아비 이름도 이 집안 이름도 함께 더러워질 것이다. 그래도 하겠느냐? 성주는 흔들렸다. 집안 이름, 조상, 체면, 마을의 눈. 그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연화는 그의 흔들림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서방님, 더러워지는 것은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숨기는 동안입니다. 장독대 밑에 묻힌 것은 달래만이 아닙니다. 이 집 사람들의 양심도 함께 묻혔습니다. 그 말에 성준의 눈빛이 다시 굳어졌다. 그는 옥비녀와 뼈 조각을 싸서 품에 넣었다. 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파묻힌 것을 들겠습니다. 박 씨는 그를 노려보며 낮게 웃었다. 그렇다면 내 아내부터 잃게 될 것이다. 그날 밤 박 씨는 다시 한번 술수를 부렸다. 그녀는 하인에게 성준을 먼 친척집에 급한 심부름으로 보내라 속이고 연화에게는 안방으로 들어오라 명했다. 연화는 위험을 알면서도 들어갔다. 안방에는 등잔이 하나만 켜져 있었고 박 씨는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몸은 더 이상 평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저고리 안에서 수많은 붉은 다리가 꿈틀거렸고 벽지에는 그 그림자가 벌레떼처럼 번졌다. 내 년이 내 아들을 빼앗고 내 집을 파헤치고 이제 내 숨통까지 조이려 하느냐. 박 씨가 말했다. 연화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저는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래전 빼앗은 이름 하나를 돌려주려 할 뿐입니다. 박 씨는 손에 쥔 비단끈을 펼쳤다. 입이 참 곱구나. 그 입이 없으면 세상이 다시 조용해질 것이다. 그녀가 달려들어 연화의 목에 끈을 감으려는 순간 안방 바닥 아래에서 사락사락 소리가 일었다. 수백 개의 작은 발이 마루 밑을 지나가는 소리였다. 박 씨는 멈칫했고
연화는 그 틈에 몸을 틀어 끈을 피했다. 마루틈 사이로 검은 재가 솟아올라 박 씨의 발목을 감았다. 박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발을 뺐지만 붉은 다리들이 오히려 재를 향해 끌려갔다. 연화는 쓰러진 채 숨을 몰아쉬었다. 그때 성준이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심부름을 가장한 함정임을 눈치채고 돌아온 것이었다. 성준은 어머니의 손에서 비단 끈을 빼앗아 멀리 던졌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어머니가 더 죄를 쌓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올 길마저 사라집니다. 박 씨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울음은 뉘우침보다 억울함에 가까웠다.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느냐. 나는 그저 내 것을 지켰을 뿐이다. 연화는 목을 감싸쥐고 힘겹게 일어났다. 어머님,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달래가 훔친 것은 은전이 아니라 어머님의 죄를 본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셨던 것입니다. 그 말에 박 씨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대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안방 밖에서 누군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어린 계집아이의 울음 같기도 하고 장독대 밑바람 같기도 한 소리였다. 마님, 배가 고파요. 그 한마디가 들리자 박 씨는 눈을 뒤집고 쓰러질 듯 휘청거렸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성준과 연화는 달래의 유골과 옥비녀, 일기 조각을 챙겨 마을 원로의 집으로 향했다. 박 씨는 방 안에 갇힌 채 계속 장독대 쪽으로 기어가려 했다.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붉은 다리가 숨길 수 없을 만큼 돋아나 있었다. 대문을 나서는 연화의 뒤로 장독대 항아리들이 낮게 울었다. 그 소리는 원망만은 아니었다. 오래 갇힌 진실이 마침내 사람의 손에 들려 밖으로 나가는 소리였다. 연화는 품속의 옥비녀를 꼭 쥐고 속삭였다. 달래야, 오늘은 네가 굶지 않게 하겠다. 네 억울함이 밥처럼 사람들 앞에 놓이게 하겠다. 마을 원로의 사랑방에는 이른 아침부터 낮은 숨소리가 가득 찼다. 연화와 성준이 내놓은 삼배 보따리 속에는 달래의 작은 뼈 조각과 옥비녀, 녹슨 은전, 죽은 시아버지의 일기 조각이 놓여 있었다. 평소 남의 집 일에 쉽게 나서지 않던 노인들도 그 물건들 앞에서는 말문을 잃었다. 가장 나이 많은 최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옥비녀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이 꽃무늬는 달래 어미가 아이 15 되던 해 품옛 대신 사준 것이라 들었다. 그 애가 도망쳤다면 이것을 두고 갔을 리 없다. 성주는 마루 아래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밤새 비를 맞은 나무처럼 무거워 보였다. 제 어미의 죄를 제 입으로 고하러 왔습니다. 늦었으나 더 늦기 전에 관아에 알리고자 합니다. 사랑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안타까워했고 누군가는 부잣집 안방마님을 관아에 세우는 일이 마을에 불러올 풍파를 걱정했다. 그때 연화가 조용히 보따리 위에 손을 얹었다. 풍파가 두려워 흙을 덮으면 그 흙 아래에서 또 누군가 숨이 막힐 것입니다. 오늘은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산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날입니다. 최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아에 가자.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 할 일은 죽은 자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는 것이다. 그 말에 몇몇 마을 사람이 함께 따라 나섰다. 관아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어 보였다. 길가의 풀잎에는 아침 이슬이 맺혔고 먼 산 위로 엷은 구름이 흘렀다. 연화는 옥비녀가 든 보따리를 품에 안고 걸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가슴에 닿을 때마다 어둠 속에서 들리던 배가 고파요 라는 목소리가 되살아나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관아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부잣집 박 씨에게 붉은 다리가 돋았다는 말, 장독대 밑에서 사람 뼈가 나왔다는 말, 죽은 하녀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는 말이 바람보다 빨리 퍼져 있었다. 사또는 처음에는 얼굴을 찌푸렸다. 집안의 장독대 일로 관아 마당을 어지럽힌단 말이냐. 그러나 최 노인이 보따리를 풀어 뼈 조각과 옥비녀를 내놓자 사또의 표정도 굳어졌다. 그는 일기 조각을 읽고 한참 침묵하다가 낮게 명했다. 박 씨를 불러오라. 장독대 또한 그대로 보존하라. 관졸들이 박 씨 집으로 갔을 때 그녀는 이미 사람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안방 문 안쪽에는 손톱 자국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고
마루 밑에는 검은 재가 쌓여 있었다. 박 씨는 방 한가운데 웅크린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저고리는 여기저기 찢어졌고 목덜미와 팔뚝, 등과 발목에서 붉은 살다리들이 돋아나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관졸 하나가 놀라 물러서자 박 씨가 이를 갈며 말했다. 무엇을 보느냐? 며느리년의 저주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나를 잡아갈 것이 아니라 그년을 잡아가야 한다. 관졸들은 차마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고 두꺼운 이불로 감싸 마당으로 끌어냈다. 박 씨는 가는 내내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누구인데 감히 이리 대하느냐? 이 마을에 내 장맛을 먹지 않은 집이 있느냐? 내 돈을 빌리지 않은 집이 있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몇몇 여인들은 입을 가리고 떨었고 노인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박 씨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붉은 진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는데 그 진물은 흙에 닿자마자 작은 다리 모양으로 꿈틀거리다 사라졌다. 관아마당에 박 씨가 끌려 들어오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사또는 그녀의 몰골을 보고도 놀란 기색을 애써 감추며 물었다. 박 씨, 이 옥비녀와 뼈조각이 그대 집 장독대 밑에서 나왔다. 달래라는 하녀가 사라진 일을 말해보라. 박 씨는 마당 한복판에 앉혀진 채 웃었다. 그 웃음은 마른 항아리 깨지는 소리처럼 거칠었다. 어린 계집 하나가 제 발로 도망친 일을 이제와 내죄로 묻겠다는 것이요. 며느리가 시어미를 모함하려 흙 속에 아무 뼈나 묻었을 수도 있지 않소. 연화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의 뺨에는 아직 멍이 남아 있었고 목에는 비단 끈자국이 희미하게 둘러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어머님을 모함하려 하였다면 제 몸에 난 상처부터 숨겼을 것입니다. 저는 죽은 사람의 물건을 찾았을 뿐입니다. 달래라는 이름을 들은 뒤부터 어머님께서는 저를 굶기고 가두고 끝내 제 목을 조르려 하셨습니다. 박 씨는 연화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다. 며느리가 시어미 흉을 관아에서 떠들다니. 천지가 뒤집혀도 유분수지. 사또는 성준에게 눈길을 돌렸다. 아들 된 자여, 네가 본 것을 말하라. 성준은 한동안 입술을 떨었다. 어머니를 벌하라는 말은 칼을 자기 가슴에 꽂는 것 같았다. 그러나 달래의 뼈와 연화의 목자국이 그의 눈앞에 있었다. 그는 깊이 절하고 말했다. 어머니께서 장독대 밑을 파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항아리를 향해 이미 끝난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달래가 은전을 훔쳤다 하셨으나 나온 은전은 어머니께서 숨긴 집안 은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죄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마당 뒤편에서 늙은 만신이 들어왔다. 관아 사람들은 무당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사또는 손을 들어 막지 않았다. 만신은 박 씨 앞에 서서 한참 그녀의 몸을 바라보았다. 붉은 다리는 귀신이 붙인 것이 아니오. 사람이 탐욕으로 남의 숨을 짓눌렀을 때 그 욕심이 제 살을 뚫고 나온 것이오. 달래의 호는 검은 지네로 장독대 밑을 지켰고 마님은 그 마지막 징표마저 불태웠소. 박 씨는 침을 뱉듯 말했다. 무당의 말로 사람을 죄인 만들 수는 없다. 증거를 가져오라. 산 사람이 본 눈을 가져오란 말이다. 바로 그때 최 노인이 앞으로 나왔다. 그의 곁에는 백발이 성성한 여인 하나가 있었다. 허리는 굽었고 눈은 흐렸으나 품에는 오래된 천조각을 꼭 안고 있었다. 최 노인이 말했다. 이 이는 달래의 어미요. 아이가 사라진 뒤 미처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다가 끝내 제 정신을 놓고 살았소. 어제 연화가 찾아낸 꽃무늬 옥비녀를 보자 그제야 아이 이름을 또렷이 불렀소. 달래의 어미는 비틀거리며 옥비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비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아이를 안듯 가슴에 품었다. 내 딸 손때가 아직 여기 있구나. 그 울음은 관아마당의 공기를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괴담을 듣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한 어미가 잃어버린 딸을 수십 해 만에 뼈조각으로 맞이하는 장면 앞에 서 있었다. 달래의 어미는 박 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흐린 눈 속에서 오래된 원망이 불씨처럼 살아났다. 마님, 그날 우리 달래가 배고프다 울었다지요. 집으로 보내달라 빌었다지요. 왜 나를 한 번만 불러주지 않았소? 내가 대신 굶었을 텐데. 내 아이 대신 내가 흙 밑에 들어갔을 텐데.
박 씨는 처음으로 눈을 피했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를 들고 악을 썼다. 가난한 것들은 늘 울음으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한다. 내가 그 아이를 가두지 않았다면 내 은전이 새어나갔을 것이다. 그 애는 내 돈꾀를 보았다. 내 돈을 보았단 말이다. 그 말이 터지는 순간 관아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들이켰다.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대가 방금 제 입으로 가두었다 하였느냐. 박 씨는 뒤늦게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붉은 다리들이 그녀의 목덜미에서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사또는 관졸들에게 장독대 밑을 더 파괴하라 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관졸들이 박 씨 집에서 돌아왔다. 그들은 썩은 나무 판자 조각과 녹슨 자물쇠, 어린아이 손목만 한 새끼줄, 그리고 더 많은 뼈 조각을 들고 왔다. 새끼줄에는 안쪽에서 긁은 듯한 손톱 흔적이 남아 있었다. 사또는 그것을 보고 얼굴이 어둡게 굳었다. 하녀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산채로 갇혔구나. 관아마당에 있던 여인들이 흐느꼈고 남자들조차 눈을 내리깔았다. 박 씨의 입술은 바싹 말라붙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연화를 향해 몸을 틀었다. 내년 때문이다. 내년이 조용히 살았으면 아무도 몰랐다. 죽은 것은 죽은 대로 묻혔고 산 것은 산 대로 먹고 살았을 것이다. 연화는 한참 박 씨를 바라보다가 낮게 대답했다. 그 말이 어머님의 죄를 가장 선명히 말합니다. 죽은 이를 묻은 것은 흙이 아니라 어머님의 편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안함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오래전 깨진 아이의 숨을 세상에 들려준 것뿐입니다. 박 씨는 입을 벌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목 안에서 벌레가 긁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낮인데도 먹구름이 관아 위를 덮었고 먼 천둥이 산 너머에서 낮게 굴렀다. 마당 한쪽 흙이 사락사락 움직이더니 검은 지네들이 하나둘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 물러섰지만 지네들은 아무에게도 달려들지 않았다. 오직 박 씨를 향해 둥글게 모여들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검은 지네 하나가 나타났는데 몸 한쪽은 불에 탄 것처럼 그을려 있었다. 박 씨는 그것을 보자 비명을 질렀다. 죽었잖아. 내가 태웠잖아. 왜 또 왔느냐. 검은 지네는 박 씨의 발밑에서 멈추었다. 그 순간 박 씨의 몸에서 돋은 붉은 다리들이 스스로 땅을 긁기 시작했다. 박 씨는 일어나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들은 그녀를 앞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관아마당에 엎드린 채 손톱으로 흙을 파며 울부짖었다.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그 애가 은전을 훔친 것이 아니었다. 내가 숨긴 돈을 본 것뿐이었다. 굶기려던 것이 아니었다. 잠깐 겁만 주려 했다. 그런데 울음이 되섰고 문을 열 수 없었다. 열면 내가 죽인 것이 되니까. 그냥 흙을 덮었다. 그 고백은 비처럼 마당 위에 떨어졌다. 달래의 어미는 힘없이 주저앉았고 성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사또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탐욕으로 어린 목숨을 가두고 죄를 숨기려 거짓을 쌓았으며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워 또 하나의 목숨을 해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무겁다. 법의 벌은 관아가 내릴 것이나 이미 하늘과 땅의 벌이 그대 몸에 시작되었구나. 박 씨는 엎드린 채 머리를 흔들었다. 싫다. 나는 벌레가 아니다. 나는 이 집 안방만입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녀의 외침은 점점 사람 말에서 멀어졌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등에서 돋은 붉은 다리들이 옷을 찢고 나와 마당 흙을 더듬었다. 검은 지네들은 그녀의 몸을 물어뜯지 않았다. 다만 둘러싸고 가만히 움직였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박 씨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다가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에 젖은 눈을 했다. 그녀는 연화에게 기어가듯 손을 뻗었다. 며느리야, 살려다오. 네가 제사를 올리고 네가 달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내게 잘못했다. 그러니 이 다리들을 떼어다오. 연화의 마음은 칼끝처럼 아팠다. 자신을 굶기고 때리고 목을 조르려 한 사람이라 해도 눈앞에서 무너지는 노인의 모습은 차마 가볍게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달래의 어미가 끌어안은 옥비녀를 보았다. 한 아이가 어둠 속에서 배고프다, 울다 죽은 시간을 보았다. 연화는 박 씨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곧게 서서 말했다.
제가 어머님을 미워하여 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한다 하여 달래의 굶주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살고 싶다면 먼저 달래에게 밥 한 그릇을 올리고 온 마을 앞에서 죄를 끝까지 말하십시오. 박 씨는 떨리는 입술로 달래의 이름을 불렀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낸 소리였고, 두 번째에는 울음이 섞였으며, 세 번째에는 오래 삼킨 돌덩이가 목에서 빠져나오듯 처절했다. 달래야, 내가 너를 죽였다. 내 배고픈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았다. 내 은전을 지키려 내 숨을 버렸다. 그 말이 끝나자 관아마당을 둘러싼 검은 지네들이 일제히 고개를 낮추었다.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하나 떨어졌다. 박 씨의 붉은 다리들은 잠시 멈추었으나 사라지지는 않았다. 죄의 고백은 시작일 뿐. 벌의 끝은 아니었다. 사또는 박 씨를 옥에 가두라 명했다. 관졸들이 그녀를 끌고 갈 때 붉은 다리들은 여전히 그녀의 몸에서 꿈틀거렸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탐욕이 살이 되면 저리 흉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달래의 뼈는 깨끗한 흰천에 쌓였고 옥비녀는 달래의 어미 품에 돌아갔다. 성주는 관아마당에 엎드려 사죄했다. 어머니의 죄를 몰랐다는 말로 제 무심함을 덮지 않겠습니다. 달래의 장례와 제사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달래의 어미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말없이 눈물 젖은 손을 들어 그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장독대 곁에 작은 상을 차렸다. 흰 쌀밥 한 그릇도 따뜻한 국, 된장 한 종지, 물 한 사발, 그리고 달래가 좋아했다던 찐 고구마가 놓였다. 연화는 상 앞에 앉아 조용히 절했다. 달래야, 너무 늦었다. 그러나 이제는 네 이름이 흙 밑에 있지 않다. 바람이 장독 사이를 지나갔다. 이번에는 썩은 냄새가 아니라 갓 지은 밥 냄새와 젖은 흙의 맑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항아리 뚜껑들이 낮게 흔들렸고 그 소리는 원망보다 긴 한숨에 가까웠다. 밤이 깊자 관아옥에서 박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제 몸에 돋은 붉은 다리들을 하나하나 세며 달래의 이름을 불렀다. 아무리 긁어도 다리는 떨어지지 않았고 아무리 빌어도 살카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법보다 먼저 내린 하늘의 형벌이라 수군거렸다. 그러나 연화는 그 소문을 듣고도 웃지 않았다. 그녀는 장독대 앞에 앉아 검은 재가 거친 흙을 쓰다듬었다. 복수란 누군가의 비명을 듣는 일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어둠이 생기지 않게 등불을 켜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달래의 장례는 비가 그친 사흘 뒤 치러졌다. 산기조 양지 바른 곳에 작은 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 옥비녀를 닮은 흰 꽃가지 하나를 꽂았다. 달래의 어미는 무덤 앞에서 오래 울지 않았다. 울음이 너무 오래되어 눈물마저 메말라 버린 사람처럼. 그녀는 흙을 쓰다듬으며 낮게 말했다. 내 딸아, 이제 배고프면 꿈에라도 오너라. 이 어미가 늦었으나 밥을 차려놓으마. 그 말에 바람이 풀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상하게도 그날 장독대 쪽에서 나던 썩은 냄새는 더 이상 마을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성주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논 한마지기를 팔아 달래의 장례와 달래의 어미의 거처를 마련하였다. 예전 같았으면 집안 재산이 줄어드는 일을 두고 박 씨가 하늘이 무너지게 소리쳤을 터이나 이제 그녀는 관아옥 안에서 자기 몸의 붉은 다리만 바라볼 뿐이었다. 성주는 처음으로 동괴 열쇠를 연화에게 내밀었다. 이 집 열쇠가 어머니 허리춤에서 내려온 뒤에야 내가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소. 연화는 열쇠를 받지 않고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열쇠보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다친 곳에 죄가 고입니다. 박 씨에게 내려진 벌은 엄하였다. 관아는 그녀의 재산 일부를 몰수하여 달래 어미에게 주고 남은 날을 옥살이와 속죄로 보내게 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법의 벌보다 그녀의 몸에 난 붉은 다리를 더 두려워하였다. 옥졸의 말에 따르면 밤마다 박 씨는 자기 살 거를 긁으며 하나, 둘, 셋 하고 다리를 세웠다 한다. 세어도 끝이 없고 뽑아도 다시 돋았으며 피가 흐르는 자리마다 붉은 새살이 다리 모양으로 자라났다. 박 씨는 그제야 알았다. 남의 목숨을 밟아 모은 재물은 손 안에 남지 않고 끝내 제 몸을 갉아먹는 벌레가 된다는 것을.
연화는 장독대를 허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흉한 일이 있던 곳이니 모두 깨뜨려버리라 하였으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흉한 것은 항아리가 아니라 그 밑에 묻힌 침묵이었습니다. 항아리는 다시 장을 담으면 되고 땅은 다시 밥 냄새를 기억하면 됩니다. 그녀는 금간 항아리를 골라내고 쓸만한 것은 깨끗이 씻어 볕에 말렸다. 햇볕 아래 놓인 항아리들은 오래 병든 사람이 몸을 말리듯 조용히 빛을 되찾았다. 된장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마당에 처음으로 부드러운 평안이 내려앉았다. 그해 가을, 연화는 장을 새로 담갔다. 콩을 삶는 김이 부엌 천장을 적시고 메주를 묶은 새끼줄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달래의 작은 제단 앞에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놓았다. 오늘은 네가 굶지 않도록 먼저 차렸다. 그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이자 장독대 밑에서 아주 작은 흙소리가 들렸다. 전처럼 음산한 긁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른 잎 하나가 뒤척이는 듯 가볍고 조용하였다. 성주는 그 소리를 듣고 연화 곁에 섰다. 이제 그 아이가 편히 가는 것이겠지요. 연화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이름을 불러주었으니 길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연화를 두고 가난한 친정에서 온 말없는 며느리라 수군거렸으나 이제는 그녀의 집 문 앞에 병든 노모의 국거리와 아이 먹일 장 한 종지를 구하러 오는 이가 많았다. 연화는 누구에게도 박씨처럼 값을 따지지 않았다. 배고픈 사람이 문 앞에 섰을 때 그 손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장맛이 먼저 압니다. 그녀의 말은 오래지 않아 마을 여인들 사이에 퍼졌다. 장독대는 더 이상 흉한 소문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장냄새를 따라 찾아오는 곳이 되었다. 성주는 달라지기 위해 애썼다. 그는 예전처럼 장을 핑계 삼아 집을 비우지 않았고 집안일을 연화에게만 맡기지도 않았다. 장작을 패고 물을 했고 밭을 돌보며 그는 자신이 그동안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을 하나씩 마주했다. 어느 날 그는 장독대 앞에서 연화에게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죄를 몰랐다고 했지만 실은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오. 모른 척하는 편이 편했으니 그 또한 죄였소.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사람은 모두 늦게 깨닫습니다. 다만 늦게라도 손을 내밀면 그 손으로 다시 밥을 지을 수 있습니다. 달래의 어미는 작은 초가에서 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 하지 않았으나 연화가 매달 장과 쌀을 가져가자 끝내 문을 열어주었다. 어느 겨울날 달래 어미는 낡은 보자기 속에서 딸의 어린 적 저고리 조각을 꺼냈다. 내가 이 천을 버리지 못했네. 딸이 돌아올까봐. 돌아오면 손목에 대어보려 했지. 연화는 그 조각을 두 손으로 받들었다. 천은 해지고 빛이 바랬지만 어미가 오래 쥔 자리만큼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연화는 말했다. 이제 장독대 재단에 함께 놓겠습니다. 달래가 혼자 춥지 않게요. 시간이 흐르며 박씨의 이름은 마을에서 점점 낮게 불렸다. 누군가는 그녀를 괴물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탐욕에 삼켜진 불쌍한 늙은이라 했다. 그러나 연화는 어느 쪽 말에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매달 초하루면 관아옥에 작은 밥상을 들여보냈다. 박씨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미음 몇 숟갈뿐이라 했지만 연화는 그릇을 거르지 않았다. 성준이 물었다. 당신을 죽이려 한 분입니다. 어찌 아직도 밥을 보내오? 연화는 밥그릇 위에 보자기를 덮으며 대답했다. 밥은 용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드는 마지막 끈입니다. 박씨는 그 밥을 처음에는 뒤엎었다. 내가 며느리 동냥밥을 먹을 줄 아느냐. 옥졸이 전한 그 말에 성주는 얼굴을 굳혔으나 연화는 다음 달에도 밥을 보냈다. 세 번째 달이 되자 박씨는 밥그릇을 엎지 않았다. 다섯 번째 달에는 미음을 반쯤 먹었다. 그리고 어느 눈 내리는 밤 박씨는 옥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한다. 장독대 밑에 밥은 올렸느냐? 달래 그 아이에게도 따뜻한 것을 주었느냐? 그 말을 들은 옥졸은 오래 말이 없었다. 사람의 뉘우침은 너무 늦게 오면 누구도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듬해 봄, 장독대 밑에는 흰 꽃이 피었다. 누가 심은 적 없는 작은 꽃이었다. 꽃잎은 눈처럼 희고 가운데에는 아주 엷은 붉은 점이 있었다.
마을 아이들은 그것을 달래꽃이라 불렀다. 아이들이 장독대 근처에서 뛰놀 때마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약한 이를 울리지 말아라. 울음은 땅속으로 내려가도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들은 그 말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흰 꽃 앞에서는 이상하게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거기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듯하였다. 어느 날 밤, 연화는 꿈을 꾸었다. 꿈속의 장독대에는 달빛이 가득했고 검은 지네가 항아리 사이를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흉하지 않았다. 닫아 남은 껍질도 붉은 원한도 보이지 않았다. 지네는 흰 꽃 아래에서 멈추더니 어린 여자아이의 그림자로 변하였다. 아이는 머리에 옥비녀를 꽂고 있었다.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배고픈 울음 대신 맑은 숨을 쉬고 있었다. 세댁, 밥이 따뜻했어요. 아이가 말했다. 연화는 꿈속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다. 너무 늦어 미안하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도 불러주었으니 길을 찾았어요. 꿈에서 깨어난 연화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성주는 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밖에서는 닭이 울기 전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연화는 겉옷을 걸치고 장독대로 나갔다. 흰 꽃 위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고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은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그녀는 꽃 앞에 손을 모았다. 이제 가거라. 달래야, 이 집에 네 원한을 붙들어 두지 않으마. 다만 네 이름은 잊지 않겠다. 그 순간 아주 작은 바람이 불어 꽃잎 하나가 그녀의 손등에 내려앉았다. 몇 해가 지나 성준과 연화 사이에는 딸 하나가 태어났다. 아이의 이름은 다나라 지었다. 다나가 걸음마를 배울 무렵 그녀는 이상하게도 장독대 흰 꽃 곁에 앉기를 좋아했다.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작은 손으로 꽃 주변 흙을 토닥이며 밥 먹어 하고 중얼거렸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리고 따뜻했다. 성주는 딸을 안아 올리며 말했다. 아이들이 다시는 어른들의 탐욕 때문에 울지 않는 집으로 만들겠소.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약속이야말로 달래에게 올리는 가장 큰 제사입니다. 박 씨는 끝내 옥에서 생을 마쳤다. 마지막 날, 그녀의 몸에 돋았던 붉은 다리들은 검은 재처럼 말라 떨어졌다고 한다. 옥졸이 그녀의 손 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달래의 이름이 여러 번 적혀 있었다. 성주는 그 종이를 보고 오래 울었다. 연화는 종이를 달래의 무덤 앞에서 태웠다. 불꽃은 작고 조용했으며 이상하게도 매운 냄새가 나지 않았다. 재가 바람에 흩어질 때 달래 어미는 낮게 말했다. 죄는 용서받지 못해도 이름을 부르는 마음 하나는 하늘이 듣겠지요. 그 뒤로 마을에서는 장독대 밑을 함부로 파헤치지 않았다. 벌레 하나가 나와도 먼저 쓸어내거나 죽이지 않고 흙이 왜 들썩였는지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어떤 이는 미신이라 웃었지만 늙은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땅 밑에는 벌레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말 못한 사연도 산다. 연화의 장맛은 해마다 깊어졌다. 짜기만 하지 않고 오래 씹으면 단맛이 돌아왔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연화의 마음이 장에 배었기 때문이라 했다. 연화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달래꽃 곁에 흙을 조용히 쓰다듬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길 잃은 어린 하녀 하나가 연화의 집 대문 앞에 쓰러졌다. 아이는 큰 집에서 매를 맞고 도망친 길이라 했다. 얼굴에는 흙이 묻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예전에 박 씨였다면 먼저 도둑인지 캐묻고 손버릇을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연화는 묻기 전에 밥부터 내왔다. 아이가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자 연화는 조용히 물었다. 이름이 무엇이냐? 아이는 한참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순이입니다. 연화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또렷이 불렀다. 순이야, 천천히 먹어라. 이 집에서는 이름을 잃지 않아도 된다. 그 아이는 며칠 뒤 제 친척에게 무사히 돌아갔다. 떠나기 전 순이는 장독대 흰 꽃 앞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놓았다. 여기 있는 언니도 배고프지 말라고요. 아이의 말에 연화는 눈시울을 붉혔다. 달래의 이야기는 이제 공포로만 전해지지 않았다. 밤에 아이들을 겁주는 괴담이 아니라
배고픈 이를 외면하지 말라는 오래된 약속이 되었다. 검은 지네는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저주의 형상으로 남았으나 약한 이들에게는 묻힌 진실을 지켜준 어두운 파수꾼으로 기억되었다. 세월이 더 흘러 연화의 머리에도 흰실이 섞였을 때 그녀는 딸 다나에게 장 담그는 법을 가르쳤다. 콩을 고르는 손길, 소금을 녹이는 물의 온기, 항아리를 씻을 때의 정성, 그리고 장독대 앞에 밥 한 그릇을 올리는 마음까지 하나하나 일러주었다. 다나가 물었다. 어머니, 왜 해마다 저 꽃 앞에 밥을 놓습니까? 연화는 잠시 하늘을 보았다. 저녁 노을이 장독 위에 붉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람은 배고픔을 잊으면 잔인해지고 남의 이름을 잊으면 죄를 짓기 쉬워진단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려 밥을 놓는 것이다. 연화가 늙어 마지막 숨을 앞두었을 때 그녀는 성준에게 장독대 문을 열어달라 했다. 들것에 실려 마당으로 나온 그녀는 흰 꽃이 여전히 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바람은 고요했고 항아리들은 오래된 벗처럼 둥글게 서 있었다. 연화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큰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울음소리를 못 들은 척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준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달래의 이름을 부르고 다나의 이름을 불렀다. 두 이름 사이에서 그녀의 숨은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날 밤 장독대 밑에서 검은 진의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진해는 흰꽃 둘레를 한 바퀴 돌고는 마당 끝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꽃은 전보다 더 환하게 피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연화의 무덤을 달래 무덤 가까이에 만들었다. 두 무덤 사이에는 작은 길이 생겼고 아이들은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발소리를 낮추었다. 거기에는 무서운 귀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인이 죽은 아이의 이름을 다시 세상으로 데려온 이야기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사람들은 때로 탐욕을 재물이라 착각하고 침묵을 평안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남의 고통 위에 얹은 밥상은 언젠가 썩은 냄새를 내고 남의 눈물을 덮은 흙은 언젠가 발밑에서 들썩인다. 박씨가 불태운 검은 진해는 바깥의 흉물이 아니라 그녀 안에 자라던 욕심의 그림자였다. 연화가 지킨 것은 한 집안의 장독대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음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이가 있다면 기억해야 한다. 약한 이의 이름을 함부로 지우지 말고 굶주린 손을 외면하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는 산속 귀신도 장독대 밑벌레도 아니다. 그것은 남의 아픔을 보고도 제 이익을 먼저 세는 마음이며 죄를 숨기려 또 다른 사람을 짓밟는 손이다. 반대로 가장 큰 복은 금은이 가득한 돈꾀가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을 듣고 멈춰서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장은 오래 묵을수록 깊어지고 사람의 덕도 오래 지킬수록 향을 낸다. 그러니 재물을 쌓기 전에 마음을 살피고 말을 하기 전에 약한 이의 숨을 생각하라. 땅은 모든 것을 삼키는 듯 보여도 끝내 진실의 싹을 틔우는 법이다. 달래꽃이 처음 피어난 지 10해가 흐른 뒤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돌기 시작하였다. 장맛이 깊기로 이름난 연화의 집 장독대 아래에서 비 오는 밤마다 어린 계집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예전 같으면 사람들은 겁을 먹고 대문을 걸어 잠갔겠으나 이제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고 하였다. 웃음소리가 난 다음 날이면 장맛이 더 깊어지고 아이 앓는 집에는 누군가 모르게 된장, 한 종지와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다나가 16이 되던 해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노는 갈라지고 우물물은 낮아졌으며 사람들의 말끝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았다. 넉넉하던 집도 곳간 문을 닫았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저녁마다 남의 굴뚝 연기를 바라보며 침을 삼켰다. 그때 먼 고을에서 장사꾼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쌀섬과 소금을 잔뜩 싣고 와서 높은 값에 팔았다. 굶주린 사람들이 울며 사정해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굶주림도 장사 속을 모르면 죄가 되는 법이요. 살 돈이 없으면 배고픈 것도 제 팔자지. 그 장사꾼의 이름은 홍서방이었다. 그는 박씨의 먼 친척이라 하였고 젊은 날 박씨에게 장사 미천을 빌린 적이 있다고도 했다. 연화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하였다.
탐욕은 한 사람의 몸이 썩어 사라져도 그 냄새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옮겨 붙는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홍서방은 마을 사람들이 연화의 집에서 장과 죽을 나누어 받는 것을 보고 비웃었다. 먹을 것을 공짜로 나누면 사람 버릇만 나빠지요. 굶주린 입은 채워줄수록 더 벌어지는 법이요. 다나는 그 말을 듣고 주먹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다나는 장독대 앞에 앉아 어머니가 하던 대로 달래꽃 곁에 밥 한 그릇을 놓았다. 그러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달래 언니, 사람의 배고픔을 이용해 돈을 버는 자도 벌을 받습니까? 어찌해야 약한 이들이 또다시 울지 않습니까?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흰 꽃잎 하나가 밥그릇 위에 떨어졌다. 그때 장독대 밑에서 검은 지네 한 마리가 조용히 나왔다. 다나는 놀라지 않았다. 지네는 그녀의 발끝을 지나 대문 밖 홍서방이 묵는 빈 객사 쪽으로 천천히 기어갔다. 다음 날 아침 홍서방은 자기 쌀섬 속에서 이상한 것을 보았다. 쌀알 사이에 검은 재가 섞여 있었다. 그는 하인들을 불러 호통쳤다. 누가 내 쌀에 흙을 뿌렸느냐. 이 마을 것들이 값을 낮추려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뒤져도 범인은 없었다. 쌀섬을 털면 털수록 검은 재는 더 많이 나왔고 재 속에서는 가느다란 발자국 같은 무늬가 생겼다 사라졌다. 홍서방은 불길함을 느꼈으나 곧 이를 갈며 말했다. 겁주려는 것이라면 번지수가 틀렸다. 나는 벌레 따위에 쌀값을 깎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쌀값을 2배로 올렸다. 아이 업은 어미가 무릎을 꿇고 사정하자. 홍서방은 쌀 한 줌을 땅에 뿌리며 말했다. 주워 먹고 싶으면 주워 먹어라. 그러나 다음부터는 돈을 가져오너라. 그 모습을 본 다나는 뛰쳐나가려 했으나 연화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분노로 달려가면 내 말도 칼이 된다. 먼저 저 어미를 일으켜 세워라. 다나는 이를 악물고 아이 업은 여인에게 다가가 쌀을 주워 담는 손을 막았다.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마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밥은 사람처럼 앉아 먹어야 합니다. 그날 밤 홍서방은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장독 안에 갇혀 있었다. 사방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위에서는 뚜껑이 무겁게 눌려 있었다. 그는 배가 고파 손톱으로 벽을 긁었다. 문을 열어라. 내가 돈을 주겠다. 쌀섬도 주겠다. 그러나 밖에서는 어린 목소리 하나가 대답했다. 배고픔을 돈으로 막을 수 있다면 나는 오래전에 살았겠지요. 홍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그의 목덜미에는 검은 재가 묻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젖은 흙이 가득 끼어 있었다. 홍서방은 두려움을 감추려 더 사납게 굴었다. 그는 다음 날 마을 우물 앞에 쌀섬을 쌓아놓고 외쳤다.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값을 치르지 못한 자에게는 한 톨도 팔지 않겠다. 연환의 집에 기대어 공짜밥을 먹던 것들이 어디까지 버티는지 보자. 사람들은 웅성거렸으나 감히 맞서는 이는 없었다. 그때 다나가 장독대에서 가져온 작은 장항아리를 들고 나왔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항아리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 장은 어머니가 달래 언니 이름 앞에서 담근 것입니다. 배고픈 집마다 나누어 가십시오. 값은 받지 않겠습니다. 홍서방은 큰 소리로 웃었다. 계집 아이가 제 어미 흉내를 내는구나. 장한 종지로 굶주림이 끝날 성싶으냐. 다나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먼저 나누면 닫힌 문 하나는 열립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의 늙은 과부가 자기 곳간에서 보리 한 자루를 들고 나왔다. 뒤이어 대장장이가 말린 물을 가져왔고 아이 잃은 부부가 감자 광주리를 내놓았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손을 보탰다. 굶주림 앞에서 혼자 숨기던 마음이 한 사람의 작은 장 항아리 때문에 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본 홍서방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화를 이기지 못하고 다나의 장항아리를 발로 걷어찼다. 항아리는 깨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발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뼈가 아니라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듯한 소리였다. 홍서방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자 그의 발목 살칸 아래에서 검은 실 같은 것이 꿈틀거렸다. 그는 겁에 질려 바지를 걷었다. 발목 둘레에 가느다란 검은 다리 모양의 자국이 빙 둘러 생겨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연화는 조용히 말했다. 남의 배고픔을 밟은 발에는 그 배고픔의 그림자가 감기는 법입니다. 그날 밤 홍서방은 쌀섬을 모두 헐값에 내놓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남은 것은 마을 창고에 모아두었다. 홍서방은 새벽이 되기 전 마을을 떠나려 했지만 대문 밖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발목에 난 검은 자국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뜨겁게 조여왔기 때문이었다. 그는 결국 장독대 앞에 엎드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사람의 배고픔을 장사로 삼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때 흰 달래꽃 아래에서 작은 바람이 일었고 그의 발목을 감던 자국이 조금 옅어졌다. 다나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어찌하여 저 사람은 박씨 할머니처럼 끝까지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연화는 장독 뚜껑을 닦으며 대답했다. 죄가 같지 않고 고백의 때도 같지 않기 때문이다. 깊이 묻은 죄는 깊이 썩고 아직 흙 위에 드러난 죄는 뉘우침으로 조금 덜 수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벌을 피하려 하는 뉘우침은 얕고 남의 고통을 다시 보게 되는 뉘우침만이 사람을 바꾼다. 다나는 그 말을 오래 마음에 새겼다. 흉년이 지나고 첫 비가 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함께 장독대 곁에 새 항아리 하나를 놓았다. 그 항아리에는 누구의 이름도 적지 않았으나 배고픈 이가 오면 언제든 퍼갈 수 있는 장이 담겼다. 사람들은 그것을 달래 항아리라 불렀다. 다나는 해마다 그 항아리를 씻고 새 장을 담갔다. 장독대 아래에서는 더 이상 원한에 긁는 소리가 나지 않았다. 다만 비 오는 밤이면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항아리 사이를 지나갔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문을 잠그는 대신 밥솥에 물을 더 부었다. 세월 뒤 다나는 어머니 연화가 남긴 말을 아이들에게 자주 들려주었다. 사람은 굶주린 이에게 밥을 주는 일로만 착해지는 것이 아니다. 굶주림을 이용하지 않는 마음, 남의 약함을 발판 삼지 않는 마음, 죄를 보았을 때 조용히 흙을 덮지 않는 마음으로 사람다워진다. 아이들은 장독대 곁 흰 꽃과 달래 항아리를 보며 자랐다. 그리하여 그 마을에서는 누군가 배고프다 말하면 먼저 이름을 물었고 그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준 뒤 밥을 차려주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상 밖으로 밀어내지 않겠다는 작은 맹세였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장독대 밑에서 기어나온 검은 진해의 괴이함보다 사람 마음속에 숨어 자라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한다. 박씨가 받은 벌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남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약한 이의 이름을 지우고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짓밟은 마음이 오래 썩어 마침내 제사를 뚫고 나온 것이었다. 연화가 진정 귀한 까닭은 원한을 이용해 복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죽은 달래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었고 굶주린 이에게 밥을 내주었으며 죄인을 미워하면서도 사람의 마지막 끈을 끊지 않았다. 세상은 큰 칼을 든 자보다 작은 밥그릇 하나를 끝까지 내미는 사람에 의해 조금씩 맑아진다. 그러니 사람은 재물을 쌓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펴야 한다. 남의 눈물 위에 세운 집은 언젠가 기둥부터 썩고 남의 울음을 묻은 땅은 언젠가 발밑에서 다시 열린다. 약한 이를 업신여기지 말고 배고픈 이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며 진실을 보았을 때 침묵으로 흙을 덮지 말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누군가의 이름을 잊지 않고 누군가의 굶주림 앞에서 멈춰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